시바공원 앞에 있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89년도에 1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1억 4천만 원이에요. 10분의 1 토막이 된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산시장의 급락을 일본은 한번 용인을 한 거죠. 우리 다시 재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은 그거랑은 좀 반대죠. 버블로 가고 있는데 버블을 깨트릴 생각이 현재는 없어 보이고.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부심을 운영하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원래 도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도시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주거 기능은 당연하고,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 같은 직장 기능을 또 제공해야 되고요. 근린 상가라든가 상업시설 같은 그런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시설이라든가 자연환경을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치안이라든가 기본적인 도시 유틸리티 같은 핵심적인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도시 사이즈와 무관하게 가령 인구가 100만 명에 가까운데 베드타운으로만 되어 있어서 도시의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완전히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자족도시로 설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지방소멸이라는 이슈인데, 지방소멸은 지방에 집이 없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기능을 지방이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도시에서 그 기능이 탈거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은 도시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이 빠지게 되면서 도시 기능 소실로 인해 가지고 해당 도시 거주민들이 결국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은 일자리는 너무 크리티컬해가지고 요즘 티가 나는 것이지, 예전부터 문화라는 기능이 지방 도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인데, 교육이라는 거는 뭐 한국 공교육 사교육 시장 알겠지만, 사교육 시장은 연간에 30조 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굉장히 커진 시장인데, 그 사교육을 특정 지역에서만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교육 기능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 기능이 없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냐면은 자생적으로 알아서 내가 교육을 조달해가지고 소위 홈스쿨링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방식으로 부모가 적응을 하든가, 아니면은 기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요 쏠림이 나타나는 것이 도시 기능적인 이슈로 생기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의대 증원 같은 이슈가 있는데요. 의료 기능이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게 유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현재는 지방도시에서 의료 기능이 소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라는 거는 뭐 소위 치안과 마찬가지로 아주 필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소실되게 되면은 지방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젊은 사람들만 그 도시를 벗어나 가지고 수도권으로 오는 플로우가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시니어들 역시 수도권으로 오는 그런 플로우가 생길 거거든요. 애초에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할 때 이거를 아주 복합적으로 도시기능적으로 바라보면서 수요 공급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지 수급 밸런스가 맞는 거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가격도 매칭이 되는 것이지, 수요단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등한시하고 그냥 대출 묶어놓고 그러면 그거는 잠깐 묶어놓는 거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서 도시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능을 채우지 않고 이런 구조적 변화는 그대로 둔 채, 예를 들면 서울에 좀 쏠리니까 그럼 서울에 주택 공급 좀 더 해볼까 이러면서 막 10,000세대, 20,000세대 했다고 이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은 그 결과물인 것이고, 그냥 그 기저에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저희가 다 잊고 살면서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도시에서 도시기능 소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고, 결국 이런 과정에서 답은 딱 하나인데 그냥 수도권 중심 지역으로 오라는 것밖에 없고, 수도권 중심 지역에 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너는 아마 거기서 살기가 되게 어려워질걸? 이렇게 계속 그 나라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풀고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울에 한 30만 채 짓거나 50만 채 지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굉장히 베이스에서부터 이런 모든 문제가 논의가 돼야지 되는 건데, 그냥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적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소위 족보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냥 앞으로 여기 이제 다 도시기능 소실할 거고
서울 중심구 아니면은 다 없어지겠구나. 기능들이 다 소실돼가지고. 그러면 그냥 서울 중심구로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식으로 적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족보가 전 사회에 이제 퍼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뭘 하더라도 문제의 매우 얕은 해결밖에 안 된 거다. 이런 걸 고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인구 감소의 경우에는 이런 도시 기능의 망실을 더 가속화하는 요인이에요. 인구 문제로 인해서 의료 문제나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 문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빠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아니면 도시 기능이 미래에 소실할 거라는 강력한 전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인을 만들어내요. 결국에는 그거가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수도권에 조금 모이는 것이고, 결국은 수도권에 모인다는 거는 지방 소멸이고 수도권 과집중화 된다는 이런 건데, 여기서 해법이 1차원적이라는 건데, 그럼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지으면 되겠다, 이런 해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아무리 수도권 집중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 51%잖아요. 그러나 망실되는 지역에서 여전히 49%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건데, 망실되는 지역의 그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수도권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방에 한 30%가 온다고 해볼게요. 그 인구를 수용할 땅과 공간과 주택은 없어요. 이 문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그 해당 지역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부동산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서울이라 하더라도 서울 25개 구 중에서 소위 강남 권역이라고 하는 그 4개 구 집중도가 40%가 넘어가니까 그냥 엄청난 집중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울의 강북권은 교육기능 소실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강북권에 920만 명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강북권에 교육기능이 소실이 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교육기능이 있는 지역으로 오는 거지, 뭐 집값 올라갈 것 같다고 거기 사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임차료가 치솟게 되고, 치솟은 임차료에 기반해서 부동산이라는 게 임차료 기반의 가치평가가 되는 거니까 월세가 전세가 오르게 되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이 소실되는 지역은 월세와 전세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매가 역시 하락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 집이 뭐 몇 채 더 지어야 되고 경기도에 몇 채 더 지어야 되고 아니면은 수요 억제책을 써가지고 대출을 좀 막아야 되고, 물론 대출 막는 거 되게 중요한데 결국 그 기저에는 이런 심리와 이런 사회적인 변화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런 해석이 없었다면 그냥 대출을 열어줬다고 해도 그냥 집 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2013년,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완화책을 쓸 때는, 그때는 대출을 LTV 50에서 70으로 열어주고 여러 가지 맥락을 만들어내면서 하라고 해도 겨우겨우 설득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무런 설득을 하지 않더라도 족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도시 기능이 제일 짱짱한 지역으로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나와야 되는 정책들도 다 그런 건데, 그냥 없어진 기능들이 뭔지 그걸 회복하고 막 이런 류의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종전 선거 때도 똑같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50만 채, 이재명 후보는 311만 채, 이런 식으로 그냥 공급 의존적 해결 방법론을 들고 왔기 때문에 뭐 되게 정책이 먹힐 리가 없었겠죠. 이거는 지난 수십 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광역시 하락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구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수성구가 제일 짱짱합니다. 수성구가 도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의 도시 기능의 코어는 교육인 거고요. 그래서 매매가나 전세가 자체가 수성구가 부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교육 기능이 수성구만큼 집중된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 13개 구 안에서. 그래서 약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기능 집중에 대한 임차료 부분에서 소위 서울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대구에선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부산은 어느 정도 그런 수요가 조금 분산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든 부산이든 결국 또 일자리 기능을 젊은 사람들한테 폭넓게 제공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구 부산 출생의 20대들은 자연스럽게 인서울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을 하고, 인구 유출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 지속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을 시장에 주니까 거기에 이제 매수 심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모든 시작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대학 설립 자유화 정책 이후에 대학이 많이 폭발적으로 지어지면서 대학교가 학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학교가 학력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국공립 거점 대학교들이 학력적인 그런 우세함 속에서 낮은 대학교 등록금을 줬던 장점들이 사라지면서
지방 국공립 대학들이 사실상 그 권위를 전부 인서울 대학교들한테 뺏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들도 사람 뽑을 때 인서울 대학교를 뽑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국공립 대학교나 지방 학교들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일자리가 지방에 더 이상 신설되지 않는, 마치 선심 쓰듯이 서울에서 저기 좀 내려가라 이러면은 내려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일자리가 없다면 해당 도시를 떠나야 되거든요. 그게 수십 년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자리도 있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자생도 되고 하면은 지방의 출산율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다 한 명대 출산율을 갖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럼 그 출산율을 배경으로 거기서 교육 기능도 회복을 하고, 사실은 뭐 97년부터 교육 기능 망실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애초에 교육과 일자리라는 그런 코어 기능 두 개가 뺏기면서 이런 게 시작이 됐지만 티가 좀 안 났을 뿐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인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감소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자기 지역이 유지가 되는 그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임계점이 뚫려버린 느낌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못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못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수십 년의 누적된 문제를 어떻게 소위 뭐 정책 하나로 대책 하나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수십 년간 누적돼 왔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 의료대란 사태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 이제는 의료도 못 막는구나. 그럼 의료는 아주 필수 기능이거든요. 문화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 같은 것처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호 비선호의 차원이 아니고, 의료는 아주 필수 기능인데 지방에서 아프면은 이제 정말 큰일 난다는 그런 생각이 시장에 팽배하다면은 그거는 거의 교육 직장만큼 큰 기능의 망실이에요. 이것도 되게 어쨌든 즉흥적인 거였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은 더 빨라질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방 일자리 소멸이라든가 지방의 교육 기능 망실과 같은 그런 임팩트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의세권이라든가 병세권이라든가 병원 근처다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는 이런 게 생겼지 않습니까? 역 주변 교통이 중요하니까 역세권이라는 그런 개념처럼 나중에는 도시기능 하나하나가 전부 있냐 없냐로 갈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기 어려워 보여요. 큰 어떤 대대적인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막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나토구에 있는 도쿄타워가 시바공원인데, 시바공원 앞에 있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89년도에 1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1억 4천만 원이에요. 80년대 말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를 찍어가지고 10분의 1 토막이 된 상태에서 더 내려갔다가 이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산시장의 급락을 일본은 한번 용인을 한 거죠. 한국에서는 아마 불가한 용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용인을 하고 우리 다시 재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헤이세이 그 일본 천황이 있을 때 일본 은행장을 바꾸면서 금리를 높여가지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이제 버블을 꺼뜨리는 게 있었고, 거기서부터 재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지가가 11% 떴는데 2008년 이후 최초로 지가가 두 자릿수 상승을 한 해고, 이제 그런 버블 붕괴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서 어쨌든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냥 매우 정상적으로 보여요. 한국은 그거랑은 좀 반대죠. 한국의 지가 상승은 그러니까 일본처럼 막 지역별로 도시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는 동경대를 가지만 그 다음에 교토를 가는데, 그러니까 공대 기준으로 탑 10은 다 지방대학교고요. 그러니까는 뭐 나고야에서 나고 자랐다면 나고야 대학을 가고,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으면 오사카 대학을 가면 되는 거고, 교토에서 나고 자라면 교토 대학을 가는 거지, 뭐 인서울 대학교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거기 회사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방이 기본적으로 도시 기능이 다 유지되는 상태여가지고 한국 같은 그런 쏠림은 없는 것 같고, 한국은 이제 이런 쏠림에서 이제 버블로 가고 있는데 버블을 깨트릴 생각이 현재는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버블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상승을 조금 누르면서 갈까 하는 거를 뭐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막 관리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돌이켜보면은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도 9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뭐 경북대니 부산대니 이런 학교들의 커트라인이 상당히고,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대학교가 그때 뭐 완전 센 냐는 아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택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대학교가 무너진 거고,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합 설립 준칙 자유화는 그 중에 일부지만, 결국 등록금 안 올리고 교수에 대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는 무너지게 된 건데, 뭐 그게 무너지면서 생겼던 게 결국 일자리로 파생됐고 교육으로 파생됐고 하면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버블을 깨트리면서
이제 했었던 거를 지금 한국은 지금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한국은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회복 불가의 그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게임 시간이 30분 지났는데 드론 한 마리 남은 것 같은 그런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은 중국처럼 민간 소비 비중이 소위 박살이 나면서 결국은 그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단기에 가냐 장기에 가냐 이 차이지. 이제 계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야당이 우세한 구간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더민주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많이 냈다가 그 비토당했던 심리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포지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좀 좌편향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중도를 포용하는 관점에서 소위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수를 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의 대책을 지금은 낼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밝힌 거라든가 아니면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자산 간 주식시장을 좀 더 키우겠다, 소위 5,000포인트를 가야 되고 가계자산 80%가 부동산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한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지금은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선택으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쓰게 만들어 나가게 해야지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선거 전까지는 어떤 큰 어젠다가 나오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세를 하면은 좌파고 감세를 하면 우파라는 이 부동산 쪽의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결국 돌파해야 될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부동산 유자산 계층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딸려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화가 많이 된 나라에서조차도 재산과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 합리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낮은 수준의 재산과세율과 함께 가장 낮은 레벨의 임차권 보호가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임차권이랑 재산세는 둘이 상보적인 관계였는데, 재산세가 높다면 임차권 보호가 약하고, 왜냐면은 보유한 사람이 임차를 해주고 있는데 재산과세를 강하게 매긴다면은 임차권 보호가 약한 게 밸런스가 맞는 것이고요. 재산과세가 약하다고 한다면 임차권이 굉장히 강한 것이 밸런스가 맞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일본인데, 일본이 1940년대 2차 세대의 남편들을 다 징집시키면서 배우자만 남게 되니까 임차권을 극도로 보강해주면서 재산과세는 낮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못 쫓아낸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그 임차권을 보호해야 되는 시대적인 환경도 있었지만은 세제적으로도 그렇고 밸런스를 맞췄다가, 이후에 그 90년대 말에 일본 자산시장이 대붕괴를 하면서 재산과세를 높이는 과정에서 임차권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재산과세도 낮고 임차권도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산시장과 임차권의 밸런스가 안 맞는 나라이고,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은 임대인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대인들이 지금 과세를 하면은 좌편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되게 얕은 프레임인데, 더민주가 이런 얕은 프레임에 빠질 만큼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문재인 정부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혹시 할까봐 약간 염려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둘은 같이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러면 현재는 이미 낮은 재산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방향인 거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걸 제도를 도입할 때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에서 항상 요란스럽게 경착륙이 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그냥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재산과세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권을 유지한다고 치면은 재산과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냥 맥락상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더라도 그냥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금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져가지고 너 세금 정책 절대 안 낸다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또 하나의 그냥 흔하디 흔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 못할 거고요. 주식으로 아무리 펌핑을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장 우호적인 그 환경이 운동장 기울기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을 굳이 가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종합적인 사고 안에 대책들이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증세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 보입니다. 저는 진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비는 주택 가격의 일부예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총합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공사비의 포션이 20%도 안 돼요. 다 땅값이에요. 비선호하는 지역일수록 공사비 포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방에 1,500으로 분양했다는 거는 토지비가 500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마진 다 빼고요. 그럼 공사비가 1,000이어서 66%인데요. 서울의 지금 선호 지역은 한 6,000에 분양한다 해볼게요. 그럼 토지비가 5,000만 원, 공사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공사비가 1,000에서 1,300만 원 되면은 이게 많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토지비가 5,000에서 4,000으로 내려가면은 분양가가 많이 오른 걸까요?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 자체로 자기 모순적인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는 토지비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요즘은 사람들 극선호지는 분양가가 8,000만 원, 9,000만 원이죠. 8,000만 원, 9,000만 원이라도 평당 공사비 1,200, 1,300이에요. 토지비가 7,700, 7,800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선호 지역은 지금 집이 남아도니까 말 그대로 수요가 완전히 외쏠림이 상태인 상황인데, 거꾸로 그게 매우 공급자적인 마인드인데,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너 지금 대구에 가가지고 공사비 1,000만 원 인식해서 한 34평 아파트를 이제 간접비가 들어가니까 3억 4천만 원에다가 간접비가 들어가면 한 50% 증액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걸 한 5억 5천만 원에 분양을 한번 해봐라. 34평 아파트를 원가법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할 시행사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게다가 공사비만 그 정도니까 땅값을 또 더해야 되겠네요. 땅값이 500만 원이니까 공사비 기준으로 땅값에다가 간접비를 더하면 한 8억에 분양하게 되는 건데, 그럼 지금 대구에서 8억에 분양할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뭐 없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주택가격 올린다는 얘기는 그것도 그냥 많은 모자이크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똑같은 논리가 지산에 있었거든요. 요즘 지산을 지으려면 평당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땅값이랑 이제 건축비랑 다 합쳐가지고요. 근데 그렇다면 40평 지산을 4억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40평 지산이 2억 5천에도 안 팔려요. 그냥 공급 사이드만 보게 된다면은 그냥 필패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왜 올라가냐면 원가법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자산 시장이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게 장기적인 상관성이 아주 높아서입니다. 저희가 2%씩 성장한다면 2%씩은 따박따박 명목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2% 성장인데 물가 1%고 실질 1%라면은 그럼 자산 가격은 1에서 2% 올라갈 거고요. 성장률과 동등한 수준에서 자산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는 매우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통에서 말하는 자산 가격 상승은 이런 상승이 아니고 성장률 대비 초과 상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률 대비 초과 상승을 했다면 초과 상승하는 수요 공급적인 요인이 있겠죠. 대출을 많이 열어줬거나 공급이 갑자기 막혔다거나 아니면 수요 쏠림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그런 초과 상승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초과 상승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나왔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런 초과 상승은 수요 때문에 생겨요. 왜냐하면 공급은 3, 4년의 시차를 두고 공급할 수밖에 없지만 수요는 단기간에 급변하기 때문에 22년과 24년의 수요 격차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21년에는 막 지방까지 가서 샀는데 23년만 돼도 지방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수요의 급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급격한 가격 변화를 위든 아래든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런 수요 변화가 한국 주택시장에는 구조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발생을 했고, 저는 국토부가 그래서 건설사의 사주를 받는 부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 경기와 건설 근로자 수를 통해 가지고 항상 거시지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국토부처는 기본적으로 건설사와 친해질 수밖에 없고요. 국토부가 국민의 녹봉을 받는다는 입장을 망각하고 건설사에 거의 뭐 준 사주를 받는 부처처럼 지금 변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부양책 내는 거고 시장의 자발적인 조정을 용인하지 않는 거가 되겠습니다. 생각이 전염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가격 앙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올해만 해도 그거가 현실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80%의 LTV를 열어주는 그런 생애 최초 대출을 후순위로 사용하는, 이게 말이 어렵는데 10억짜리 집에 전세 5억이 들어있는데 그 위로 생애 최초 대출을 3억을 또 쌓아가지고 총 8억의 레버리지를 쓰고 자기 돈을 2억만 넣으면 되는 게 열렸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종전 우리나라 LTV는 70%였는데 80%까지 열어주니까 그 10%포인트만큼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공공기관에서 막 LTV 90%도 논의하고 그럼 나중에 뭐 100%도 하고 일본처럼 LTV 110% 해줄 수도 있는데
과거 한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전에 미국에서 LTV 110% 내줬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부채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격 앙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철퇴를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이나 공적 대출이 초고 레버리지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플랜들은 장기적인 거에 맞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고관이 빨리 퍼지면 퍼질수록 시장에 과열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하락이 굉장히 양극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수요 양극화에 대비하는 그런 대책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급이 있을 거라는 그런 시그널도 지금 주기는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몇 세대 더 짓고 막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어떤 수요가 오더라도 공급을 정말 최대한 충분하게 공급을 하는 식으로 안도감을 줄 정도의 규모가 나와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세상 쓸모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공급을 당연히 해야 되고 수요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기저에 있는 도시기능 회복을 병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 공급 안 하면 다시 앙등하고 이제 양극화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구조적으로 반복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실수요자는 다 알고 있어요. 인서울 중심지로 가야 된다는 정답지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 정답을 다 드러냈고 최근에 초저출산은 이걸 더 가속화시켰고 의료 대란은 또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요를 쏠림을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 다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이 거기만 바라보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정상일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나 정책을 내는 부처들이 벽을 보고 머리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별말 없는 거 보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고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냥 큰 수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정책들은 요 목적지에 계신 분들이 짜요. 이 목적지 부동산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짜기 때문에 굳이 자기만의 헤게모니를 바꿔야 될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김현미 장관이 정책 낼 때 막 어디 가서 핀잔 들었다는 게 부동산 규제책 내는 거 좋은데 강남 주택가격 빠질 정도는 내지 마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가 한국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한번 그냥 자기 패에 꼬였을 뿐입니다. 뭐냐 하면은 2020년, 21년 그러니까 22년 이전까지는 이런 출산율 드랍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포지션을 전반적으로 많이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규제를 피해서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년, 21년에 취득세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지방주택에 대한 많은 포지션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택 규제가 강화되니까 비주택이라고 하는 그 비주택 악마 3대장 지산, 생숙, 아파텔 같은 거에 대한 그런 포지션 그리고 법인에 대한 규제가 많으니까 이걸 다 개인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22년 이후부터는 사회가 달라진 거죠. 도시기능 쏠림이라든가 망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타날지 몰랐었기 때문에 수요가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금 부동산 씬에서는 소위 똘똘한 채라고 부르는 건데 그 똘똘한 채가 아니라 그 지역만 도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기능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전국적인 그 사고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포지션을 그냥 열어놨다가 이제 맞아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는 데미지를 입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긴 계속 내려가거든요. 자기 포지션에서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데 안 팔았으니까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이제 팔면은 이제 상당한 손실 확정과 함께 사실상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어요. 그런 포지션 잡은 다주택자들이 소위 2021년을 정점으로 22년까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더 이상 잡지 못하게 되면서 그런 집을 한 채 더 산다거나 하는 그런 플레이는 아예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물려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누가 제일 자유롭냐 그동안 집 못 샀는데 정부가 LTV 80% 열어주니까 좀 사야 되나 이러면서 30대 고소득자가 제일 프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주인공은 30대 고소득자인데 생애 최초를 후순위로 받아가지고 전세 끼고 상급지 주택을 그냥 땅땅 매입하고 그 다음에 상생 임대인으로 등록해가지고 나중에 양도세 풀감면 받겠다 이런 그 투자자들이 제일 프리한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똘똘한 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주할 집도 아닌데 투자 포지션 잡았는데 이제 LTV 80%로 그거를 똘똘한 채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한국 주택시장이 수준이 이렇다 이 말이죠. 코로나 이후부터 나타났던 전반적인 패턴은 경험이 2, 3년밖에 안 되는데 2, 30년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그 시장에서 사망하면서 거기서 생존해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 경향이 좀 세진 것 같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늘 나오는 게 버핏이 항상 조롱을 당하는데
작년 말에 버핏이 애플 팔면서 현금 만드니까 그냥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주식도 몰라, 기술주도 몰라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다 사실상 준청산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도 과거에도 그랬었지만은 가장 큰 시장이고 주류 정통 시장은 그냥 주택 시장인데,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끝단까지 가게 되면서 그 플로우가 비주택으로도 가면서 끝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비주택을 샀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물려 있거나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는데 그냥 제일 가장 거대하고 회전율이 높은 주택시장을 못 사게 되니까 비주택을 사면서 그걸 사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부는 시장을 못 이긴다, 이런 이제 모자이크 이론인데, 필요할 때마다 요긴한 어떤 명언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의 포지션을 합리화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더 거대한 시장 수요의 그 변화 속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거의 도태 직전이거든요. 결국 제일 세상 살아가는 원리나 아니면 자본시장의 그 개념은 비슷해요. 무리한 레버리지를 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제일 유명한 게 소위 바닥에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이런 건데, 설령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높은 가격이라는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그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매우 높은 가격입니다. 그거는 아마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근데 서울 아파트가 높지 않다는 거를 명분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쿄가 더 비싸다, 맨하탄이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글들에는 위화감을 느껴야죠. 지금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득으로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싸다는 식으로 부동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부동산에 있는 세력들은 그런 사람들의 발설을 하이라이트 시켜주면서 서울 아파트 진짜 싸, 서울은 영원히 올랐어, 이런 식으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년, 21년에도 그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과포지션 잡았다가 무너진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위화감이 느껴질 때는 무리해서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택을 마련했다면은 최소한 거기 거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주도 못할 집을 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고 행여나 청산된다면은 나중에 뭐라고 하실 건지 그거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돈 벌고 싶었고 그 돈 버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남들보다 늦어서 남들은 주택으로 벌었는데 본인은 비주택으로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주택에 대한 위화감을 못 느끼고 비주택의 포지션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그냥 주택으로 이제 충분히 높아진 가격에서 그냥 그거를 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사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리화하면서 사가지고 이제 그런 포지션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상태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건 아마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택이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합리화했던 가스라이팅 세력이 너무 많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해 스피커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유튜브는 좀 자기 강화적인 그런 확신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 투자 씬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강력한 자기 확신과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살아있으면은 다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시장에서 퇴출되면 영원히 아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이 소중한 만큼 보수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늘 규제가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규제가 없으면 늘 파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인간사 수천 년의 역사에서 증명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부동산도 금융화 됐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한 그런 규제가 있는 건데, 그런 규제를 마치 좌파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에 그만 속으시길 바라겠고요. 은행 산업부터 시작해서 자산운용업, 주식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인간 본성 때문에 생긴 규제들인데,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는 정치 성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그냥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기가 뭘 못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그 대상이 지금 어떤 파멸적 인간 본성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제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파멸적인 현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제도가 그나마 브레이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시면은 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을 즉흥적으로 내리지 말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느 선에 닿았다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선이 없었다면은 그냥 바로 단기에 잠깐 좋고 그 다음 바로 파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닿은 게 차라리 다행이고 그 선이 있는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